네,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의 또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교했을 때 3일 운동에 대해서 살짝 좀 배웠던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여러분들 혹시나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3일 운동부터 좀 같이 다시 복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라는 부분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학습지 7페이지부터 학습 노트에 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일단 이 3일 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워야 될 두 가지의 핵심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죠. 3일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일단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3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전개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전개가 될 겁니다. 맨 처음 이제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국의 큰 도시들로 번져나가는 게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농촌까지 번져나가면서 온 민족이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이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이 만세 운동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볼까 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3.1운동의 의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신한청년당이란 것도 역시 중국 관내 상하이에서 결성됐던 한국인들이 결성한 이제 독립운동 단체였던 거 봤는데요. 신한청년당의 활동이 결국에 3.1운동에 또 발발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28 독립선언이 무엇이냐면 3.1운동 한 달 전에 일본 동경에서 도쿄 유학생들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발표했던 선언입니다. 제암리 학살은 이제 수원 화성의 제암리라는 지역에서 일본군이 이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던 만행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3.1운동의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독립운동 단체가 3.1운동 이후에 결성되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은요. 국제적인 배경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러시아라는 국가에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사회주의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개인의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평등함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 체계가 사회주의. 그런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등장하고 이제 나라 이름이 이제 나중에 소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이라는 인물이 전 세계의 힘없는 식민 지배와 힘센 나라들의 억압을 받는 약소 민족들의 해방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배웠듯이 그러한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와 또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들이 사상적으로 유행했다라는 거.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가 뭡니까?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자는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1917년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애국지사들은 제국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세계사의 흐름이 변화되었다. 우리 한국도, 우리 조선인들도 이러한 세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3.1운동의 배경 바로 국제 정세가 변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 만세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데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었던 신한청년당이에요. 신한청년당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 그걸 우리는 승전국이라고 하고요. 진 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패전국이라고 하죠.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조약을 맺는 회의가 바로 파리 강화회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파리 강화회의에는 전 세계의 중요한 나라들, 1차 세계대전에 관련했던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 조선의 독립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신한청년당에서 대표로 김규식이라는 인물을 보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국내와 국외의 여러 지역,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더 나가서 국내 여러 지역에
신한청년당의 대표를 보내서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고 우리들이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당의 이런 활동이 결국에 3.1운동의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청년당에서 장덕수라는 인물을 도쿄에 보내게 되고요. 그 도쿄에 있던 한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한 달 전입니다. 3.1운동 한 달 전, 1919년 2월 8일에 도쿄 유학생들이 먼저 28 독립선언이라는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28 독립선언의 핵심 내용이 한 여기 교과서에 있는 사료로 보면요. 첫 번째, 한일합병은 우리 민족, 한국 민족이죠. 자유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무효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도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일본과 혈전이란 건 뭡니까? 피 튀기며 싸우겠다는 뜻이죠. 이러한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이 3.1운동 한 달 전에 일본에서 먼저 일어나면서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라는 거죠.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사람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 한번 있을 거예요. 이광수라는 조선 최고의 그 당시의 문장가이자 최고의 지식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변절한다고 그랬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내에서는 그럼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냐면 첫 번째 고종이 사망해요. 1919년에. 3.1운동은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종이 1919년 초에 사망하게 되고 정월에 사망하게 되고 그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고종 독살설들이 유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고종 황제가 특별한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뭐 일본인들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마지막 임산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 고종을 떠나보내는 장례 운구행렬이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1919년 3월 3일로 예정돼 있었고요. 이 고종의 마지막 길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것들을 예상하고 그 당시에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은 주로 이제 종교계 인물들이었거든요.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죠. 동학에서 친일적인 사람들을 빼고 새롭게 태어난 동학을 천도교라 불렀고요. 기독교, 불교 등 이 종교계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이제 이 고종의 임산일쯤에 맞춰서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날이 바로 3월 1일이었어요. 3월 1일이 이제 토요일이었고요. 3월 3일은 이제 월요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했냐면 바로 비폭력,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 시위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게 바로 1919년 3월 1일, 바로 이제 1단계라는 부분이죠. 3.1운동은 크게 이 3단계에 걸쳐서 운동이 이제 점점 커지고 전개되는데요. 첫 번째는 3월 1일에 뭐 하냐면 태화관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고급 요리집입니다. 요리집에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아까 말했던 뭐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여기서 이제 태화관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과 합류해서 독립선언을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비폭력 평화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 민족대표 33인들은 시위가 점점 과격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냥 자기들 스스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본 경찰에 전화해서 스스로 체포됩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의 행동을 두고도 이제 논란들이 뭐 있는 거죠. 과연 그렇게 했던 행동이 정말로 잘한 행동이냐? 시민들과 학생들을 놔두고 자신들의 뭐 스스로 일제의 체포를 요구하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탑골공원에 모였던 시민과 학생들은 민족대표 33인들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 시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서울과 평양, 원산 등 그 당시 이제 대규모 대도시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초창기에는 1단계 때는 비폭력 시위였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단순 시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1단계 시기에만 하더라도 이제 폭력적이지 않은 비폭력 시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제 3.1운동이 전국의 큰 도시들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교사, 상인, 노동자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나가서 시위회 하는데 선생님도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상인과 노동자들도 인재에 가담하는데요. 상인들 어떡합니까? 어떤 방법? 시장에서 자기 물건 파는 거 이제 문 닫는 거죠. 철시라고 하고요. 노동자들은 공장에 가지 않는 거죠. 회사에 가지 않는 파업 투쟁 등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이렇게 천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단계 이제 도시로 확산됐던 3.1 운동의 이제 전개 부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요. 이제 더 작은 농촌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3.1 운동이요. 주로 장이 열리는 날에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장터 같은 데서 만세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관순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자기 고향인 천안에 아우네 장터에 가서 만세 운동을 또 하다가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서울의 이화학당을 다니던 학생이었던 유관순이. 그러니까 만세 시위가 주로 농촌에서는 장날 중심으로 열렸고요. 일제는 무자비하게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위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일제의 발포라는 거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발포, 총을 쐈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포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우리 3.1운동, 만세시위, 비폭력 평화시위라는 민중들을 진압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우리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이 백성들도 시민들도 무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뭐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헌병대 이런 데를 또 면사무소 같은 것들을 습격하고 파괴해서 이제 우리의 이 3.1 운동도 어찌 보면 무력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교과서에 하나 사료가 있는데요. 교과서 요 사료 보면 이제 시위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냥 평화적인 비폭력 시위였는데 뭐 어찌 보면 굉히 몽둥이든 흉기를 가지고 전투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만세 운동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무력 투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 처음부터 폭력적이거나 무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본의 경찰과 헌병들이 무자비하게 우리 만세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세 운동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니까요. 자, 근데 이 3.1 운동은요, 국외에 있는 한인들 사회까지 확산되는데요.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고요. 특히나 미국의 필라델피아 같은 데서는 3일 동안 한인들이 한인 자유대회란 걸 열어서 시가 행진, 길을 걷는 이런 독립운동 행진을 벌이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3달에 걸친 이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들로 집계가 됩니다. 그 중에 그냥 시위 횟수로만 따지면 한 1,500회 이상의 시위가 일어났고요. 살해당한 사람은 한 7,5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상자는 한 16,000명 정도. 그리고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한 47,000명 정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조선에 있는 조선의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3.1 운동의 과정 중에서 일제의 만행이 드러났던 게 바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는 오늘의 이제 화성인데요. 경기도 화성인데 1919년 4월 15일에 이 제암리 마을 사람들, 제암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일부가 이제 장날, 장터에서 3.1 만세운동, 그리고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 헌병이요. 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잡겠다고 제암리 마을에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을 주민들을 모두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하고요. 밖에서 문을 잠그고 못질해서 탈출할 수 없게 하고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23명이 사망하고요. 제암리 이웃마을에 가서도 6명을 추가적으로 살해하고 교회와 민가에 불을 질러서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암리 학살을 외국 선교사가 국제사회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면서 일제히 만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일제의 만행이 벌어진 게 제암리 한 곳뿐이었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 당시 3개월 동안의 이 3.1운동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사망자가 7,500명입니다.
이 드러난 집계된 숫자만 해도요. 일제히 무자비한 탄압과 만행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압리. 그래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3.1운동의 의의인데요. 크게 보면 5가지로 좀 정리해 봤어요. 3.1운동의 의의는 일단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의의입니다. 신분, 뭐 예전에 양반이었냐, 뭐 양반이 아닌 상민이었냐 구분 없이요. 또 더 나가서 직업, 학생, 노동자, 더 나가서 농민까지, 그리고 종교, 아까 봤듯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 더 나가서 유교, 뭐 다양한, 그리고 연령도 다양했다. 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뭐 고령에 이르기까지 구분 없는 전 계층이 참여하고, 더 나가서 도시와 농촌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서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던 그러한 중요한 운동이,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그 당시 3.1운동으로 수감됐던 사람들의 계층을 이렇게 분석한 건데요. 농민도 있고요. 여기 보면 노동자 있고요. 상공업자, 상인들 있죠. 학생, 지식인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수감됐다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좀 더 뭔가 구심점을 갖고 이끌어 갈 만한 단체가 필요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국민 국가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던 게 바로 이 3.1운동이 가져온 하나의 의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1919년에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임시정부는 원래는 이제 세 군데서 생기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연해주, 한성, 상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세 군데의 정부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위치는 상하이에 두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의 정부의 역할을 임시정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임시란 말, 주권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는 세워졌으나 이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시, 주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게 그럼 정부 아닌 거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부예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 그리고 국가가 설립됐다라는 거고,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는 고종이 나라 이름을 바꿨던 대한제국이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게 1897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이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 3.1운동 이후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임시정부가 4월에 세워지거든요. 3.1운동 바로 다음 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던 게 3.1운동이다. 세 번째는요. 항일민족운동의 주체, 아까 봤듯이 학생과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여성들까지도 항일민족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이후에, 그래서 1920년대 농민운동, 노동운동, 더 나가서 여성운동, 또 뭐 이렇게 학생운동 등 다양한 민족 사회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던 것들이 3.1운동의 또 다른 의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과 농민과 노동자, 여성 등이 하나의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3.1운동 이후에. 왜? 그들이 실제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해서 민족운동을 이끌어 본 경험이 20년대에 이게 또 자양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3.1운동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독립의지, 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확인한 일본은 더 이상 무단 통치로 한국인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문화 통치로 통치의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는 거죠. 뭐 문화 통치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실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기만적 통치였으나, 어쨌든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도 3.1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우리나라의 3.1운동이 결국에 우리와 비슷하게 억압받고 있던 힘없는 민족들의 반제국주의, 제국주의란 건 뭡니까? 힘센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약탈하고 억압하는 걸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게 반제국주의인데,
이런 반제국주의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반제국주의 운동이 자극이 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중국은요. 이때 일본이 중국의 각종 이권들을 야금야금 침략하면서 중국을 차츰차츰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반대하는 중국의 항일운동, 중국판 3.1운동이에요. 5.4운동이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1919년 5월 4일에 중국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 조선 사람들도 저렇게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저렇게 독립운동을 온 민족이 하는데 우리 중국인들 뭐하냐 하면서 중국에서도 3.1운동과 비슷한 개념의 5.4운동인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 인도 같은 데서도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저항하려는 이런 반제국주의 운동에 3.1운동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 세계 나라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기도 했던 반제국주의 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이었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이 5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노트 같은 거 한번 잠깐 보고 여러분이 빈칸 채우기나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시면 좋은데요. 3.1운동과 관련된 문제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흐름이 좀 바로 이어지니까 이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수립되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의 수립의 과정을 좀 한번 볼까 해요. 그래서 주요 활동은 다음 시간에 보더라도 오늘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여성 3.1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얘기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교과서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관순 열사 외에도 황에스터, 김마리아 같은 여러 여성들이 3.1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각을 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년대에 여성 운동을 벌이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마리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큰 또 활약을 하셨던 분이 여기 오른쪽 사진에 있는 김마리아 선생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로 오겠습니다.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주요 활동인데 오늘은 우리가 수립 과정 정도까지만 보자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연통부, 교통국,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인데 임시정부 안에 있던 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의 조직들과 연락을 하고 자금을 이렇게 모금하기 위한 임시정부의 연락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통부와 교통국이란 거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독립공채는 뭐냐면 공채라는 건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이걸 사요. 그러면 지금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일종의 여러분 채권이란 거는 뭐 증서를 하나 사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채권을 팔면 100만 원을 사람이 정부에게 내겠죠. 그러면 나중에 독립이 됐을 때 100만 원에 이제 나라에서 그걸 갚아준다. 이게 이제 공채인데요.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독립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모금하기도 했어요. 일용양행도 이 임시정부의 연락을 담당했던 하나의 기구인데 속임수 회사처럼 꾸며놓고 양행이라는 회사처럼 꾸며놓고 여기서 이제 주요한 연락들을 뭐 이렇게 주고받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자금 모집을 하는 이런 회사처럼 꾸며놨던 임시정부의 실제적인 연락을 하는 연락책이었습니다. 대동단결의 선언도 역시 이제 임시정부가 뭐 세워진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방면으로 또 이제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이제 뭐 일종의 수립을 하는데 이제 수립에 뭐 신호탄이 됐던 선언문이 이제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독립신문은 이제 임시정부에서 발간했던 신문이고 국민대표회의는 이건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방향을 두고 이제 두 세력으로 나눠지면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에 두고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 회의가 벌어지게 되고 이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인데요.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조금 세력이 위축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제 임시정부의 출범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1운동 직후에는요. 국내와 국외의 여러 지역에 임시정부가 소립되는데요. 이거 좀 간단히 보면요. 그림을 준비해봤어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19년 3월 17일에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국민회라는 정부가 하나 세워지고요. 1919년 4월 11일에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명칭은. 그리고 4월 13일 이틀 뒤죠. 한성정부가 세워집니다. 요거 이제 그림을 교과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교과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몇 페이지냐면 173페이지 보시면 3.1운동 직후에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이 한인들의 자치단체가 정부 형태로 바꾸면서 이름을 대한국민의회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임시정부 같은 것들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먼저 3월에. 그러다가 4월 11일에는 상하이 지역에서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한성에서 전국의 그 당시 국내가 지금은 8도였지만 13도였거든요. 13도 대표가 모여서 한성정부란 걸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1, 2, 3의 순서로 쭈루룩 정부가 세 군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부가 세 개가 되면 정부가 세게 되면 일단 자료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각각의 정부들은 뭐 이제 정부의 정치 체계가 좀 달랐는데 이 대한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무총리라는 이런 뭐 의원 내각제, 이 서울의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집정관을 중심으로, 집정관이 일종의 대통령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세 개나 있으면 흩어져 있으면 역량이 한 대로 모이지 않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통합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를 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 통합 작업의 결과가 바로 9월에 상하이에 위치는 두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자. 라는 것들의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론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치 일단 상하이로 결정됐다라는 걸 일단 한번 첫 번째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하이입니다. 그럼 상하이에 왜 위치를 두게 됐냐? 왜냐하면 상하이는요 그 당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였냐면 여기는 중국 땅이지만 외국에 외교관이나 대사관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외교관들이 많이 거주하고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여기는 조개지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중국으로부터 외국 사람들이 이 땅을 빌린 땅이에요. 여기서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만약에 여기 상하이에 뭐 대사관이 있다. 그럼 그 프랑스 대사관 근처에서는 프랑스의 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면 이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단체니까 당연히 일제가 탄압하겠죠. 일제가 탄압하는데 상하이는 여러 외국의 대사관들이 모이고 치해법권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제 탄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들의 외교와 관련된 지역에서 외교를 하기에 편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20년대 가면은 어떠한 흐름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런 흐름이 생겨요. 1920년대 가면 우리가 3.1운동이라는 거 일종의 전 민족적인 큰 하나의 독립운동을 시도했는데 실패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독립을 얻지 못하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3.1운동까지 했는데 만세운동까지 했는데 실패하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외교 독립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람들 다 존재하지만 외교에 좀 더 독립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사람들이 많이 임시정부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런 외교 활동에 용이한 지역이 상하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 상하이를 이제 임시정부의 위치로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요 단어예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법통이란 건 뭡니까? 법의 전통입니다. 즉 정부의 시스템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대한국민회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건 대통령제,
여기 한성정부는 집정관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 상하이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의원 내각제, 물론 여기저기 다 이승만, 이동희 같은 인물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올리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독립운동에 있어서 뭐 명망 있는 인물들이었으니까. 근데 법통을 한성정부 걸 개송한다는 건 뭐냐면 한성정부의 이 정치 형태 체제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즉 집정관 총재, 집정관이 오는 날로 치면은 뭐냐면 뭐 청와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행정부를 이끄는 최고의 대표를 집정관이라고 불렀다. 집정관의 총재라고 불렀다. 그 한성정부의 시스템을 정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기로 했다. 단 위치는 어디로 왔나? 위치는 상하이다. 왜? 외교, 다른 나라들과 외교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일제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물론 이 과정에서 무장투쟁을 하기에 편한 연해주나 간도로 임시정부 옮겨서 무장투쟁해야 된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임시정부 출범할 때는 그래도 외교 독립론의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위치하게 되고 9월에 이제 상하이에 하나의 통합된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대통령 임시입니다. 임시. 여러분, 왜냐면 임시정부니까 아주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임시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어왔던 이동희가 선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가 수립되는, 국가를 이끌어 나갈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였잖아요. 황제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국민의 나라로, 주권이 국민에게 부여되는 나라로 변화됐다라는 게 중요한 변화점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했고요. 우리 역사상 최초입니다.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정부는 삼권 분립이란 건 입법,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법을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사법부, 그리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부가 이렇게 3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행정부는 국무원이라고 불렸습니다. 국무원, 오늘날 청와대 개념이고요. 사법, 재판을 하는 거 이제 법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입법기관으로는 의정원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의 의회의 역할하는 이런 임시의정원, 그리고 국무원, 법원으로 구성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바로 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3.1운동 이후에 세 군데에서 연해주와 그리고 상하이와 한성에서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정부들의 이름, 연해주에 세워졌던 거 대한국민회의, 그리고 한성에 세워졌던 거 한성정부, 상하이에 세워졌던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는데, 이 세 정부가 하나로 통합되게 되고 위치는 상하이였다. 그리고 한성정부의 전통을 계승했다. 법의 전통을 계승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이 바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그럼 임시정부 구성의 의의는 무엇이고, 임시정부는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는지를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 학습 노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